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정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주변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면서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고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국가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는 이미 진실규명조사가 아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식의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이 리호남은 그 이름이 기록에 없으므로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조작 선동입니다. 공작원의 기본은 위장입니다. 리호남은 그 이름조차 진짜인지 가명인지 알 수 없는 공작원입니다. 여러 장의 여권을 쓰는 위장신분의 비밀 스파이가 그 이름이 문서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추론입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북한 송명철이 200만 달러를 받고 써준 영수증이 나왔고 경기도 출장 보고서와 내부 문건, 쌍방울척 보고서 등 여러 증거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모든 수두룩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조작과 회유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1심, 2심 재판관을 비롯해서 3심을 맡은 대법관들까지 모두 판결을 조작했다는 주장입니까? 이미 박명철 부회장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수차례의 위정처벌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리호남에게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은 재판 재개뿐입니다.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재판이 아닌 공소 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백일 뿐입니다. 한편 2차 종합특검, 즉 이재명 공소조작특검의 김지미 특검보에 대해 경찰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특검보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생중계 브리핑하면서 빌드업 과정이다,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 등등 사실상 기획수사를 자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수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사 대상일 뿐입니다. 즉각 김지미 특검보를 경질하기 바랍니다. 또한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기획수사, 조작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충격이 국민의 일상과 보건, 의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수급 차질로 쓰레기 봉투조차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없다, 나프타 물량을 확보했다고 반복하지만 마트에서 국민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구매 제한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주사기 수급 상황 역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신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주사기 생산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주사기 매점 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발령하고 위반하면 사법 처리를 하겠다며 합동 단속반까지 꾸렸습니다. 주사기 부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소모품으로 공급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엄중한 신호입니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공유입니다. 정부는 낙관적 메시지와 자화자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병목 현상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다라는 낙관적인 메시지가 반복될 때마다 오히려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이 되풀이된 바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코로나 위기 대응의 교훈을 잘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주사기 공급망 역시 현황과 재고, 수급 계획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 대응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괜찮다는 구두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촉구합니다. 저도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억지로 만들기 특위가 지금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800만 달러의 실체는 법원의 엄격한 심의와 객관적 증거로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대장동 사건 역시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의 시행 참여 의사를 사전에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의 판단과 증거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조롱하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법원 판결문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조작으로 몰아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만 선명해질 뿐입니다. 오죽하면 조작 기소로 여론몰이 하려다 오히려 스스로 조작 특위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어제 여야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중동 사태 대응과 물가, 환율, 금리 안정, 그리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민생 협치의 공감대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억지 정쟁으로 찬물을 끼얹지 말기 바랍니다. 조작 기소 억지로 만들기 특위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특위 활동을 차분히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민생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지금은 정쟁에 매몰되어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국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냉엄합니다.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가재정과 산업현장이라는 경제의 핵심 기둥 양쪽에서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신호이기도 합니다. 먼저 국가재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국가로 지목하며 2031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채의 성격입니다. 한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시 지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 현장에 대한 경고도 분명합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역본부 입지 선호도 조사에서 밀려났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역본부 유치 제한 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1년 만에 9.4%에서 7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역시 노란봉투법을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투자 환경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국가재정은 표필점적 지출로 산업 현장은 모호한 규제와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으로 동시에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투자 위험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심성 재정과 산업 현장을 외면한 입법은 결국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재정은 건전성을 회복하고 노동과 산업제도는 예측 가능한 글로벌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즉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법여건에서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정입니다. 법률권은 이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온 선량한 국민에 대해 양도시 발생하는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즉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장특공을 폐지할 경우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팔지 못하는 거래 경직 상황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반시장적, 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특공 폐지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원호, 추미애, 박찬대 후보 역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집 한 채 가진 국민까지 죄인 취급하며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법률권은 장특공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IMF가 한국을 지목하며 정부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작년 10월 장동혁 당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탄 재판을 위한 악법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운영수석입니다. 대정동 개발 의혹의 주역 남욱을 수사했던 이주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공소 취소형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바로 그날 저녁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다.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이 검사가 배우자에게 남겼다는 말입니다. 이 검사의 절망어린 절규는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외치는 비명처럼 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5개 재판이 일제히 멈춰 섰음에도 재판의 공소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해 위법한 국정조사를 강행하며 검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직무정지까지 강행해 손발을 묶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주영 검사에게도 잔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주영 검사가 올해 3월 16일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이후 추가 입원 치료 중이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서영교 위원장은 이를 외면한 채 이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했을 뿐인 평검사에게까지 권력이 치졸한 복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술 더 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사검사들을 제물 삼아 정치적 단두대에 세우고 거대 권력으로 마음대로 법을 뜯어 고친다 한들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위법한 국정조사의 탈을 쓴 채 원님 재판식으로 가하는 국가폭력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법과 양심을 지키려는 젊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주영 검사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정책위 의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즉 장특공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줬었죠. 또 12억 원이 넘어도 10년간 살았으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주던 걸 완전히 없애자는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3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가는 거죠. 민주당은 아마 또 당론 아니다 발뺌하겠지만 이 주장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바로 장특공 그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SNS입니다. 또 실거주 장기 보유 1주택에 파격적 혜택을 주니까 그 결과가 시장 불안이다. 대통령 밑에 경제수석 입장입니다. 이 정권에서는 비밀 군사작전처럼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릴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종욱 의원이 받아낸 국회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폭등한 공시가격만으로도 이미 1조 1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칩니다. 세율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등 법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한 세금 폭탄들은 언제든 투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이 버튼을 안 누릅니다. 지방선거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국민의 들불처럼 번지는 저항이 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 들킬까 갈팡질팡하고 있죠. 이 대통령은 선거 때는 세금으로는 집값 안 잡겠다 했다가 막상 당선되니까 한 달 전에 국무회의에서는 세금은 핵포탄 같긴 하지만 필요하면 최후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밑에 정무수석이 보유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어제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조가 머리를 묻은들 꼬리가 안 보입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할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주머니 털 때 찾다가 이제 만만한 1주택자 찾은 거 아닙니까? 그 낭보를 왜 그렇게 숨기십니까? 이제부터 보유세 올리겠다고 당당하다면 지금 말을 왜 못합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 뒤통수 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선거 공약으로 보유세 강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면 승부 걸고 심판받으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의 평범한 소망을 존중하는 쪽에 걸겠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중 겹겹의 부담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양입니다.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가 배급하는 주택에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 사절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소망, 어렵게 마련한 내 집에서 정직하게 세금 내온 국민을 우대하는 나라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희 간사 박수영입니다. 무직 2030 155만 명 시대입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이 7.6%, 고용률은 43.6%입니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2021년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자는 28만 명에 달하고 실업률 통계 바깥쪽에 시어섬 청년이 40만 명,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은 41만 명이 넘습니다. 30대 실업자와 30대 시어섬까지 더하면은 2030 세대 약 155만 명이 직장을 잡지 못해서 불안에 떠는 시대를 이재명 정권이 5년 만에 다시 연 것입니다. 5년 전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서고 취업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았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팬데믹이라는 핑계거리라도 있었고 이후 경기 회복으로 취업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26년에 청년들이 다시 코로나 시기처럼 가파른 고용절벽에 매달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때는 코로나19가 있었고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의 대응은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계약직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체납관리단 9,000명 등의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해서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술 더 뜹니다. 청년 실업의 해법은 창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취업이 안 되면 창업도 할 수 있고 취업보다 창업이 나은 청년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업이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 지금 청년 세대가 가고 싶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 국내에 투자해서 설비와 고용을 늘리도록 지원하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지난 10개월 동안 반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노란봉투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센 상법, 더 센 상법, 중소기업까지 모두 포함한 막무가내식의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이 설 자리만 줄였습니다. 대미관세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여기에 작년과 올해 합쳐 50조 원이 넘는 추경이라는 재정 폭주로 원화 가치까지 급락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 요인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니 청년 고용 시장이 코로나 시절만큼 얼어붙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청년들의 울분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배급형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시장, 반기업, 사회주의 정책으로 갉아먹는 것들이야말로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국방위 간사입니다. 미-이란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중국의 상업용 위성을 활용해서 미국 기지를 정밀 타격했다는 비밀 군사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 민간기업 위성의 통제권을 확보했고 미군 기지를 죄송합니다. 사전에 촬영하여 이후 타격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이 과정에 중국의 기술과 자산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민간기업이지만 이 기업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감시정찰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영역에서는 매우 정교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김정은의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에서 보듯 북중 밀착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중국의 감시정찰 능력과 북한의 사이버 능력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결국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움직임이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중국 위성 활용에 대한 판단은 제한된다. 한미 군사 동향은 정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등 아주 안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동에서는 위성과 AI를 통해 미군의 군사 동향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적국이 감시정찰 가능한 상황에서 정보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더불어 확장 억제 역시 그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사활동까지 노출된다면 대한민국의 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확인되는 중대 위협에 눈을 감지 말고 즉각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복지관사 김미애입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공적 입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총리도 큰 틀의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저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23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오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나프타 관련해서 주사기 품절 현상도 지속적으로 챙겨가겠습니다. 그 약속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식의 허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입니다. 우선 입양 부모 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저도 기꺼이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분절적이고 각 단계마다 지원되는 입양 시스템을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 복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 입양의 목적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가정에서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행정 중심주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험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하여 전문성 있는 입양 실무 인력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에서 우리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님과 원내 지도부의 노력으로 어렵게 인력 충원 예산 2억 4,800만 원을 겨우겨우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규모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은 귀한 예산입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단순히 사람 채우는 수준으로 여기서는 안 될 것이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국토위 간사 이정욱입니다. 전국 공시가격이 평균 9% 이상 인상된 결과 국민들이 부담할 주택분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7조 6천억 원에서 8조 8천억 원으로 1조 1,671억 원, 15.3% 증가합니다. 종부세는 25%, 재산세는 13% 오릅니다. 7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국민들은 세 부담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 평균해도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 8천 원으로 4만 2천 원 늘고 1인당 종부세는 329만 원으로 67만 원 이상 증가합니다. 이것이 정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대외적으로는 세제 개편에 신중하겠다며 말을 아낍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보유세, 양도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리고 부동산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반드시 써야 하면 쓰겠다며 국민을 급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약속하고 뒤에서는 지갑을 터는 이중 행태입니다. 이미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2배 내지 3배씩 뛰었습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16만 9천 가구가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공시가 인상과 규제지역 지정이란 수단으로 사실상의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급 대책이 없는 다주택자 옥죄기입니다.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제 5월 9일 종료됩니다. 기본 세율의 20에서 30%포인트 높은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세제 카드 아닙니까? 오늘부터는 다주택자의 기존 주담대 만기 연장까지 막혔습니다. 임대 매물을 이렇게까지 말려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정부의 오만한 이념 전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시장을 이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인간 욕망의 집합체입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것은 사회주의적 접근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십시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무주택 서민의 임대 매물이 사라집니다. 이 초보 산수부터 다시 하십시오. 적극적인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대책 마련만이 무주택 서민을 살리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호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대통령이 규제 혁파에 앞장서고 정부 내 규제 혁파 짜르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말씀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 전에 나를 조폭과 연루시켜 대선에서 적은 표차로 졌다고 억울했습니다. 대통령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전체주의 국가 통제 경제를, 공산 경제를 이기고 서방 경제가 동구 코메콘을 이긴 것은 자유로운 시민들, 기업가들의 혁신,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덕분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부와 함께 진짜 혁신 경제, 규제 혁파 정부를 진행하시려면 우선 국가검열기구로 국내의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부터 혁파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방미통이, 방미심의 강행에 전혀 무관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추진한 방미통일은 대통령의 국정기획 목표와 엇나갔고 방미심의는 심지어 대통령님을 국가검열기구의 인사권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는 교묘한 장치도 뒤에 넣었습니다. 지금 방미심의 체제는 민간자율 최소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언론 시민단체, 진보단체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플랫폼과 언론사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만 감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미 시스템은 곧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비관세 장벽 대상이라는 비판과 통상마찰을 요인까지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방미심의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오도하고 대통령의 규제 혁파 노력에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방미심의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천안함 좌초설이나 2012년 대선 부정선거 같은 황당한 음모론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전파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가짜뉴스를 걸러내야 할 기구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방미심의 사무총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보도를 괴벨스식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근 석유 최고 가격제로 차량 운행이 늘어났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반정부 방송이냐고 그 방송 보도를 바로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께서는 그 보도에 대해서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 제도 보완을 지시하셨죠. 작은 사례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혁신적, 편파적 시각이 방미심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선 전에 조폭 연루설 그렇게 억울하셨습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며칠 전 그리고 하루 앞두고 공영방송이 윤커피 사건이라고 보도했던 녹취록 조작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몇 곡지씩 연이어서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께서도 TV 토론에서 언급하셨죠. 허위 조작 뉴스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흔들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방심위가 심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 노조는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며 방심위의 정당한 심의를 방해했습니다. 방송이 국민의 선택을 호도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방송심의 근본 목적 중 하나인데 지금 방미심의 노조는 본말을 전도하는 심각한 혼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규제개혁 의지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방미심의부터 개혁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규제가 너무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더 큰 규제틀을 만드는 우려도 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목표를 크게 세우고 작은 것들은 지방정부가 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앞서가는 분야는 민간의 창의성이 보장된 산업이었고 여전히 국방산업 등에서는 미국에서 뒤처지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메가특구, 서울대 10개 만들기,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자칫 국가의 과다한 개입으로 민간과 기업의 자율에 큰 족쇄를 채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표심만 염두에 두고 로봇 산업 기반이 얕은 곳에 로봇 메가 특구를 만들고 서울공대, 서울대자연대, 카이스트 같은 그런 경쟁력이 필요한 지방의 대학을 무조건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로 끼워 맞추려는 노력이 지방과 민간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 주십시오. 예, 외통위 간사 김건희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동영 장관이 지난해 7월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지침을 폐기한 이후에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124건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24건은 과거 거절된 개인 또는 단체가 다시 신고한 사례였습니다. 승인된 접촉 내용 중에는 북한 사무소 개설 등 단순한 친선 교류라 보기 어려운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유엔 대북 제재나 국가보안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통일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위법 소지나 국가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이에 근거해 지침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법적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장관은 그저께 외통위에서 처리 지침이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취지와 개정 과정의 역사적 맥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에 신고 거부 조항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행정 지침을 폐기해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하위 법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국민을 법적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일부의 보다 신중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네, 원내부대표 강선영입니다. 국무위원회 경솔한 한마디가 한미 공조를 흔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영변, 강선,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관련해서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측이 민감 정보 공개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장관 한 사람의 발언이 한미동맹의 안보공조에 균열을 낸 것입니다. 이 발언에 문제가 되는 것은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일 IAEA 회의 기조연설에서 강선과 영변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 구성지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정보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을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은 이 경위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를 한미 정보 공유에 차질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외교와 안보는 가벼운 새치혀가 다루기에는 너무도 중요하고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